형은 숨을 죽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어둠 때문에 윤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자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그는 자신이 6살이던 1955년 겨울 자신과 형을 몰래 돌봐주던 정체불명의 여인에 대한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모르게 두 아이를 돌봐야 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70년 전 그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1955년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골목 안쪽 작은 단칸방에서 6살 남동생과 8살 형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는 이미 식은 지 오래고 방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형제는 서로를 껴안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찹쌀떡 장수였어요. 손재주가 좋고 말솜씨도 뛰어나서 정신만 차리고 떡을 만들어 팔면 제법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찹쌀을 불리고 정성스레 반죽을 치대고 팥고물을 곱게 만들어내면 아낙네들이 줄을 서서 사갔죠.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름. 아버지는 화투판에 한번 앉으면 사나흘씩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일어나질 않았어요. 떡 팔아서 번 돈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 어기 도박장으로 들어가면 그 돈이 모두 바닥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기고 오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더 큰 판을 찾아 나섰죠. 형제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산파가 급히 불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갓난아기를 세상에 내보내고는 형제를 한 번씩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동안 술에 취해 울부짖다가 갓난아기를 친척집에 맡기고는 다시 떡장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술과 도박의 빈도가 더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8살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가 고파.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은 부엌으로 가서 물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면 조금은 나을까 싶어서였죠. 두 아이는 번갈아 가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빈속으로 들어가자 배는 더 아팠지만 그래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문틈으로 골목길을 바라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오시는 건 아닐까? 혹시 떡을 들고 돌아오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풍겨왔고 그 냄새가 두 아이의 배를 더욱 쥐어짰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일까? 하지만 그림자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천천히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자였어요.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여자는 형제가 사는 방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듯이요. 그리고는 조용히 보자기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형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자는 보자기를 내려놓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을 만큼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형은 문을 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달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방금 지은 밥이었습니다. 형은 얼른 동생을 불렀습니다. 밥이야, 밥. 두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괜찮은 것만 같았죠.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해가 질 무렵 같은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도 무서웠어요. 귀신인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고 그 음식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형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여자에게 물어보려 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고맙다고 누구냐고 물어보려 했죠. 하지만 여자는 너무 빨랐습니다. 형이 문을 여는 사이에 이미 골목 밖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마치 연기처럼 그림자처럼요. 며칠 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어요.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하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죠. 아버지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떤 분이 우리한테 밥을 가져다 줘요. 뭐? 이틀에 한 번씩이요. 해질 무렵에 오셔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아버지는 피곤한 눈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너희 같은 것들한테 밥을 갖다 주겠냐. 정말이에요, 아버지. 동생도 봤어요. 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린 것들이 배가 고프니까 헛것을 보는 거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헛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실제하는 여자였고 실제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동생도 먹었고 자신도 먹었으니까요. 그날 밤 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또 해가 지면 그 여자가 올 거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이번에야말로 그 여자를 꼭 붙잡고 정체를 알아낼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형은 문틈에 바짝 붙어 골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형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동생은 방 안쪽에서 배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어요. 어제 먹은 게 전부여서 오늘은 또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오늘도 와주세요. 제발이요. 그렇게 1시간 지났을까요? 골목 어귀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였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자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형은 숨을 죽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떴어요. 나는 하지만 어둠 때문에 윤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나는 머리는 낡은 댕기로 묶여 있었고 치마 저고리는 누구세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자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나는 형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듯이요. 왜 우리한테 밥을 갖다 주세요? 형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을 본 순간 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 그리고 미안함. 여자의 눈빛에서 그런 감정이 느껴졌죠. 여자는 천천히 보자기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형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비슷했죠. 형은 그 순간 울컥했어요. 잘 먹어라.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형이 뭔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여자는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골목 밖으로 사라졌어요. 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지만 동생을 두고 갈 수 없었죠. 형은 보자기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밥과 함께 국도 있었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까지. 형은 동생을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동생은 정신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물었어요. 형, 그 아주머니 누구야? 나도 몰라. 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흘 후 아버지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만들러 간다고 했어요. 형은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떡을 팔면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또 도박장에 갔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형제는 또다시 굶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저녁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형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문틈으로만 지켜봤죠. 여자는 보자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여자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저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우리를 도와주는데 왜 미안해하는 걸까?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형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먹밥이었어요. 김으로 감싼 주먹밥 4개.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쪽지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형제는 이틀에 한 번씩 나타나는 여자의 음식으로만 연명했죠. 형은 점점 여자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비였어요. 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여자가 올까?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 아닐까? 배는 고팠지만 여자가 비를 맞으며 오는 걸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자는 왔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치마는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보자기만큼은 품 안에 꼭 안고 와서 젖지 않았어요. 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빗속에서 여자와 마주 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형이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형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비에 젖은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여자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보였죠. 나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이란다. 무슨 뜻이에요? 형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야. 여자는 보자기를 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의 뺨을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서 형은 느꼈습니다. 사랑, 깊고 진한 사랑을요. 여자는 일어서서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형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들어 있었어요. 병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죽. 그리고 또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그 쪽지를 이전 쪽지와 함께 소중히 보관했어요. 그날 밤 형은 처음으로 여자의 얼굴을 꿈에서 봤습니다. 꿈속에서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형은 꿈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이란다. 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 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그 여자와 자신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졌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어요. 형제가 사는 단칸방의 창문 틈으로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아궁이를 때울 나무도 없었죠.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 때문에 밤새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형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도박비 때문에 다친 건 아닐까? 하지만 찾아갈 곳도 없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다행히 여자는 계속 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 어김없이요. 때로는 밥을, 때로는 죽을, 때로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형은 이제 여자의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서두르는 그 독특한 걸음걸이를요. 어느 날 저녁 형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자가 보자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자는 이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죠. 추운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형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어요. 하지만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든 돌이었죠. 이거 드릴게요. 예쁜 돌이에요. 여자는 그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형은 여자가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너 이름이 뭐니? 준식이요. 그리고 동생은? 준호요. 여자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준식이, 준호, 준식이, 준호. 좋은 이름이구나. 여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 준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동생 낳고 돌아가셨어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자는 준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린 나이에. 준식이는 여자의 손길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문득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아이가 있어요?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골목 끝을 바라볼 뿐이었죠. 준식이는 잘못 물어본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있었단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준식이는 더 묻지 못했어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준식이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그 아주머니한테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뭘? 모르겠어.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 슬퍼 보여. 준호는 밥을 먹다 말고 형을 바라봤어요. 형, 아주머니가 왜 우리한테 밥을 갖다 주는 걸까? 준식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오지 않은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요. 준식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매일 저녁 문틈에서 기다렸지만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다시 굶기 시작했습니다. 물만 마시며 버티는 날들이었어요. 준호는 배가 고파서 자꾸 울었고 준식이는 동생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준식이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여자를 찾아야겠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준식이는 동생을 업었습니다. 준호는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거든요. 준식이도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동생보다는 나았어요. 두 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준식이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여자가 사라지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시장이 나왔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음식 냄새, 외치는 장사꾼들의 목소리. 준식이는 어지러웠어요.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치마 저고리, 댕기로 묶은 머리. 여자였습니다. 준식이는 소리쳤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시장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여자는 듣지 못했어요. 준식이는 힘을 다해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동생을 업은 채로요. 여자는 시장을 빠져나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식이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골목은 구불구불했고 여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식이는 숨이 찼지만 계속 뛰었죠. 드디어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였어요. 여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준식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아주머니.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준식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식아, 너 어떡해? 여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준식이는 그 순간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동생과 함께요. 여자는 두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왜 밖에 나온 거니? 얼마나 위험한데. 아주머니가 안 와서. 준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안 와서 걱정했어요. 여자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파서 못 갔단다. 자세히 보니 여자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여자는 두 아이를 자기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은 준식이네 집보다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의 집이었어요. 여자는 서둘러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먹였죠. 준식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작은 제단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었죠. 준식이는 그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여자가 준식이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내 아들이란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죽었어. 준식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으로?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나가 있는 사이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여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이요. 준식이는 이해했습니다. 왜 여자가 자신들을 도와주는지, 왜 이틀에 한 번씩 밥을 갖다 주는지, 왜 그렇게 슬픈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지를요. 여자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지키려 하는 거였어요. 준식이는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자는 준식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죠. 준식이도 울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동생 준호도 따라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추운 겨울, 작은 방 안에서요. 그날 밤 준식이와 준호는 여자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불을 두 아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옷을 껴입은 채 벽에 기대앉아 잠을 청했어요. 준식이는 잠들기 전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준식이는 그 기척에 잠이 깼어요. 여자는 조용히 방을 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식이는 살금살금 따라 나갔죠. 여자는 쌀을 씻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는 쌀을요. 아주머니, 뭐 하세요? 준식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깼구나. 조금만 더 자렴. 아주머니가 죽을 쓰고 있어. 우리 먹으라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식이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여자도 가난한데 자신들 때문에 귀한 쌀을 쓰고 있다니요. 아주머니도 드셔야 해요. 준식이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괜찮단다. 너희가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거든. 그 말에 준식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여자는 준식이에게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시니? 모르겠어요. 한 달 넘게 안 들어오셨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박을 하시나? 준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여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주머니가 있잖니. 아주머니가 너희를 돌봐줄게. 정말요? 그럼 약속한다. 준식이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죽을 먹고 난 후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여자는 멈춰 섰어요. 준식아, 아주머니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한테는 아주머니 얘기를 하지 마렴. 아주머니가 너희를 돌봐주는 것도 아주머니 집에 온 것도요. 왜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른들 세계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단다. 아주머니가 너희를 돕는다는 걸 아버지가 알면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오히려 너희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 준식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고맙다. 착한 아이구나. 여자는 준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떠났죠. 사흘 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반 만이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술과 땀과 담배가 뒤섞인 지독한 냄새요.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준식이는 조용히 물을 떠다 드렸어요. 아버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숨을 헐떡였죠. 너희, 그동안 뭐 먹고 살았냐? 준식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자와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주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여자도 동네 아주머니 중 한 명이니까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식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버지는 그냥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아버지는 다시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도박빚도 있었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었어요. 준식이도 도왔습니다. 찹쌀을 씻고 팥을 삶고 고물을 만들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제는 낮에도 가끔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장에 나간 사이 여자는 몰래 와서 빨래를 해주거나 방을 치워주었습니다. 준식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준식이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바느질을 한단다. 남의 집 옷을 수선해주거나 만들어주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여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단다. 아주머니한테는 너희가 그 이유야. 준식이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자와 마주친 거예요. 여자는 준식이네 집 근처 골목에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누구요?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골목은 막다른 골목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준식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아주머니는 저한테 길을 물어보러 온 거예요. 준식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준식이를 보다가 다시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자는 준식이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자꾸 골목 입구를 서성이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준식이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자를 의심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며칠 후 준식이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아버지가 의심하고 계세요. 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희는 어떡하니? 먹을 건? 괜찮아요. 아버지가 요즘 떡을 잘 팔아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여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아주머니 집으로 오렴. 알았지? 네. 여자는 준식이를 꼭 안아주고는 떠났습니다. 준식이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언제쯤 술과 도박을 끊으실까? 그때가 되면 당당하게 여자를 소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식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요. 며칠 후 아버지는 또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팔러 간다는 말도 없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더니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식이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또 도박장에 간 거라는 것을요. 준식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어귀가 보였어요. 여자가 나타나던 그 골목. 하지만 이제는 여자가 오지 않습니다. 준식이는 외로웠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준식이는 집에 남아있던 쌀로 죽을 쑤어 동생과 나눠 먹었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났죠. 준식이는 결심했습니다. 여자를 찾아가야겠다고.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준호가 너무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준식이는 기억을 더듬어 여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길을 잃지 않았어요. 시장을 지나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익숙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준식이는 문을 두드렸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준식이요.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식이는 다시 두드렸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식이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여자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식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웠죠. 아주머니? 준식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준식이는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는 게 분명했죠. 아주머니, 괜찮아요? 여자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준식이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식아, 너 왜 여기 왔니? 아주머니가 안 오셔서 걱정이 돼서요. 여자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미안하다. 아주머니가 많이 아파서. 준식이는 여자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준식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저기 옆집 아주머니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남자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집 사람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가거라. 준식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제발이요. 아주머니가 죽을 것 같아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준식이는 절망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준식이는 다시 여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열에 들떠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준식이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자는 준식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아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준식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행주를 적셔 여자의 이마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했던 것처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식이는 여자 곁을 지켰어요. 계속 물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자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여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식이는 두려웠어요. 이러다 정말 여자가 죽는 건 아닐까?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동생은요? 준식이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저 혼자는 안 돼요. 동생도 있고요. 제발이요. 그 간절한 목소리가 닿았는지 여자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준식아, 네, 아주머니.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아주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준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식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라. 착한 아이. 여자는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있던 작은 상자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상자 좀 가져다 주렴. 준식이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몇 통이요. 이건 아주머니가 모은 돈이란다. 많지는 않지만 너희한테 주고 싶구나. 안 돼요. 아주머니 돈이잖아요. 괜찮아. 아주머니는 이제 쓸 일이 없어. 여자는 돈을 준식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아주머니가 너희 아버지한테 쓴 편지야.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드리렴.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아버지만 아시면 돼.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식아,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동생을 잘 돌봐주렴. 너희 둘은 서로밖에 없단다. 절대 헤어지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렴. 네, 아주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도 힘든 분이야. 그저 그 힘듦을 이기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준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여자의 말이니까 믿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준식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준식아. 준호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 말과 함께 여자는 천천히 준식이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누웠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준식이는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준식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준식이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준식아, 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준식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여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아버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식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선 채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요. 준식이는 이런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항상 화를 내거나 무심하던 아버지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죠. 여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앉아요. 이야기가 길 거예요. 아버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식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하나요? 10년 전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했었죠. 여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은 떡 장사였고 나는 바느질을 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당신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고요.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내가 천출이라고, 아버지 없이 자란 계집아이라고, 당신 집안의 체면에 먹칠한다고요. 준식이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 말씀을 따랐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아이를요. 아버지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식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당신을 닮은 예쁜 아들이었어요. 여자는 방 한구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견뎠어요. 내 아이니까요. 준식이는 그 사진 속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겨울에 죽었다던 그 아이를요. 하지만 작년 겨울 너무 추웠어요. 나는 일을 나갔고 아이는 집에 혼자 있었죠. 돌아왔을 때 여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미쳤어요. 내가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울면서 자책했죠.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 소식을 들었어요. 장터에서 떡을 파는 당신을 봤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신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를 낳다가요. 여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몰래 지켜봤죠. 그런데 여자는 준식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였어요. 굶주린 채 방치된 두 아이가요. 꼭 내 아들 같았어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 홀로 남겨진 내 아들처럼요. 준식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이 아이들을 지킴으로써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싶어서요. 여자는 준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밥을 갖다 줬어요. 이 아이들이 내 아들처럼 죽지 않도록요. 아버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준식이는 처음 봤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은 거요. 다 내 잘못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당신 아이를, 우리 아이를,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열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준식이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여자가 왜 자신들을 도왔는지,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봤는지, 왜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했는지요. 여자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들에게서 본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준식이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진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요. 한참 후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오. 여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부모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여자는 준식이를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준식아, 아버지한테 드릴 편지 있지? 준식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꺼냈어요. 여자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에 다 써놨어요. 내 마음, 그리고 부탁도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제대로 된 아버지가 돼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못해준 것들을 이 아이들한테는 해주세요. 그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약속하겠소. 반드시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소. 고마워요. 여자는 준식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식아,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아니야.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요. 준식이는 여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여자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죠.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을 불러왔거든요.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여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하는 것처럼요. 준식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정말 복잡하구나.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밥도 조금 먹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여자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소. 그날 밤 아버지는 준식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꼭 껴안았죠.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다. 약속한다. 준식이는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여자를 위해서라도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어요. 술을 끊었고 도박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었죠. 준식이와 준호도 도왔어요. 찹쌀을 씻고 시루에 쪄내고 고물을 만들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아버지의 떡은 맛있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장터 아낙네들은 줄을 서서 떡을 샀고 아버지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예전에 그 무심하고 화만 내던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요. 아버지가 직접 여자를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여자는 두 아이의 옷을 기워주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어느 봄날 아버지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준식이와 준호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진심이요. 10년 전에 못한 청혼을 이제야 하는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잃었소.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소. 이 아이들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하고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받아주시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뇨.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 하겠어요. 준식이와 준호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새 어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어머니가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가까운 이웃 몇 명과 함께 작은 음식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죠. 여자는 이제 진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준식이와 준호는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자는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준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식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나를 찾아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준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준식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준식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품처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식이는 10살이 되었고 준호는 8살이 되었어요.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댈 수 있었거든요.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모두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장사 이야기를, 어머니는 바느질 이야기를, 준식이와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 한구석에 재단을 치웠습니다. 준식이는 그것을 보고 불안해졌어요. 그 아이, 어머니의 친아들 사진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어머니, 왜 치우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 아이도 편히 쉬어야지. 하지만 괜찮아. 그 아이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사진이 있든 없든요. 어머니는 준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너희가 있잖니. 살아있는 내 아이들이. 준식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도 준식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죠. 어느 여름날 가족은 함께 한강에 놀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떡을 싸왔고 어머니는 김밥을 만들었어요. 준식이와 준호는 물가에서 놀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죠. 행복하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준식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하구나. 이런 날이 오다니.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요.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75살이 된 준호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손자가 옆에 앉아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그 할머니가 진짜 할아버지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니.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럼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준호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내가 20살 되던 해였지. 병으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그 할머니 무덤이 어디 있어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 아버지 무덤 옆에 계셔. 두 분은 결국 함께 하신 거지. 손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준호는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석양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랑을 나는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석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70년 전 그 겨울, 자신을 구해준 여인의 사랑이라는 빛이요. 그리고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을 통해, 자식을 통해, 손자를 통해 대대로 이어지는 사랑으로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것을 준호는 평생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움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뒤에는 항상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6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든 여인의 그림자가요.